국내 증시 개장까지 2시간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나 테슬라 급등에 기대어보면 기대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이 국내 증시에서 나올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개장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진행됐던 미국 증시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상황 전해주시죠. 네, 비둘기 파월의 효과였을까요? 정말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습니다. 스톡스 600 유럽에서도 좋았고요. 홍콩 항생지수 좋았고요. 니케이 225 지수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인도에서는 센섹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어제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국의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개별 이슈에 집중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뉴욕 증시를 다시 점검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에 일찍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 1시에 마감을 했고요. 거래량은 역시나 많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가 하락하면서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또다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지수 상승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대체로 다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각각 0.32%, 0.58%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 52주 신고가 기록한 채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엔비디아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이더니 이날 강한 상승세로 돌아왔습니다. 4.57% 강세를 보였고요. 브로드컴도 4%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지금 초록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0.42% 강세였고요. 메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1.2%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정말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올해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으면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는데 이제는 100조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그 과정을 목격 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사이에 6.5% 급등세를 보였죠. 테슬라 지금 이번 주에만 24%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 27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월가의 의견들 어떤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이 예상될 때는 내년에 4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면서 정말 목표치 높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목표치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연간 200만 대 목표 달성을 몇 분기 안에 이뤄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불과 며칠 전에 나왔던 웰스파고의 의견입니다. 올해 155만 대 인도를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155만 대라는 수치는 지금 컨센서스보다도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격 인하 버프를 받았던 이 판매량이 크게 이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인도량을 낮게 잡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들다 보면 3분기 주가에는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400달러와 3분기엔 주가 하락할 수 있다. 정말 상반된 의견이죠. 그래서 월가 전체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가 총 34명이 되겠는데요. 그중에 12명이 바이 매수 그리고 홀드 14명이 있고요. 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 종합해보면 홀드 보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겠지만 신규 진입을 예상하시는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도 182달러 82센트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의 주가보다는 낮게 책정이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고 목표 주가 310달러까지 제시가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8일로 예정이 돼 있죠.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아직은 남아있는데요. 8월에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이어서 테슬라 말고도 이제 7월 또 하반기 3분기
3분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가지 꼽았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숏 전략이어서 조금 방향성이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스포티파이 롱 전략,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목표 주가 $380로 제시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지금 해고와 구조조정 진행을 했었는데 이후 사업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최근에 가격 인상과 이에 따른 구독자 확대 등도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이 되겠죠. 역시나 롱 전략 추천을 했고요. 목표 주가 $525로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은행과 AI 적용이라는 테마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골드만삭스가 좋은 옵션이 될 것이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투자은행에 그러면 지금 왜 투자를 해야 하느냐라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죠.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꼽아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맥스 같은 경우에는 숏 전략을 펼쳐서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전략을 펼치기가 어렵긴 한데요. 카맥스 미국의 최대 중고차 딜러 업체가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50로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는 최신형 중고차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 딜러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금리 현상으로 새로운 차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차를 계속 타다 보니까 최신형 중고차가 시장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카맥스 말고 이제 다른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해보고요. 앞으로 3분기에 주목해봐야 될 그런 업종,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하루 휴장합니다. 7월 5일 금요일장으로 뉴욕 증시는 돌아올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전략가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It's really painting a picture for a soft landing. I hate to put those words together because they can come back to bite you. But the slowing that we've seen in the labor market coming off of the boil, the slowing growth, it should start to bleed into unemployment in either this month or the next 2 months. It leads us into September, where the market is pricing in the likelihood of a cut. Whether it comes off fast enough to really set the stage for a cut is still yet to be determined. But this is exactly how the jobs market should be reacting to just an incredibly tight monetary policy over the past 2 years. We've kind of been waiting on this moment for jobs openings to slow down and started bleeding to unemployment and have a little bit of a normalization in the labor market, which could lead the Federal Reserve and other central bankers around the world to anticipate a little slowing and a little softness that could keep the wet blanket on inflation. Still, again, yet to be determined, but this is what soft landing advocates would like to see, is a continued kind of softening of the labor market, but not in a disruptive way that launches our economy into a recession. So this is by playbook, still yet to be seen whether that landing continues to be soft or if there's a little more turbulence on the way in. 네, 어제장 우리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우리 시장에 힘이 되어졌는데요. 어제장 마감 지수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장 초반부터 유지를 해줬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4% 오름폭을 키우면서 2,794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836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장에서 유독 눈에 띄게 올라왔던 섹터들이 있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상위 순매수 종목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탑5 종목들 리스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상위 순매수 종목들 흐름 확인을 해보시면 이 첫 번째로는 코스피에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지만 어제 실적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분기 돼서는 삼양식품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긍정적인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2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올 연말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수주 소식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위에 이름을 올렸고 어제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완성차 업체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폭 키우면서 현대 오토에버도 오랜만에 상위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네요.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서진 시스템까지 위치해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HLB와 삼청단제약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HLB 그룹주 일제히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구체적인 소식은 추후에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파악을 해보시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또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주 환원과 관련된 방안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일제히 기관 쪽에서는 강한 매수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이 시간에도 확인해봤던 넥슨 게임즈 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과 함께 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름을 올려줬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별로 그리고 이슈별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어제장 또 정리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HLB 관련주들 일제히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앞서 FDA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어제는 다시 한번 FDA와 함께 미팅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BL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FDA 쪽도 재심사 신청서를 빨리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회사 측에서도 그에 대응해서 빨리 서류를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상 3상 통과될 수 있을지 그 기대감 어제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추후 소식도 계속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환원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주 배당 소득과 관련해서는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금융사들 또 은행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는데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밸류업 안에서도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태양광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동일하게 정부발 이슈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있는 산업단지의 태양광을 더 추가적으로 늘린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오는 30년까지 6기가와트까지 보급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국내 산업단지는 2기가와트로 보급된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3배 이상 추가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네요.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단독으로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이미 글로벌 점유율 1위이긴 하지만 더 공격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세계 점유율은 53%에 달하는 SK하이닉스지만 현재 이천에 가지고 있는 반도체 팹의 일부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워낙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막강하다 보니까 해당 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청주에 지금 고성능 D램 생산용 대규모 신규 팹을 건설할 예정이고 미국 쪽에서도 AI용을 위한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HBM 안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SK하이닉스 2분기의 영업이익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1분기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2분기의 영업이익은 5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없어서 못 팔고 있는 SK하이닉스 HBM 올해는 이미 완판이 됐고 내년 같은 경우도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AI 수요 덕분에 HBM 시장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HBM 시장 규모가 연평균 100% 이상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오는 26년까지는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라인을 이 AI 전환을 위해서 HBM 라인으로 바꾼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오늘 SK하이닉스 어제 엔비디아의 강한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종가 현황 통해서 마무리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죠. 1.7% 오름세 보이면서 23만 6천 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도 계속 강한 훈풍이 불어왔던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FDA에 허가가 됐던 바이오시밀러 리스트가 공개가 됐는데 예상 외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로 FDA에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 12종의 바이오시밀러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보통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강국으로 불리는 유럽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은 이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패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에 잘 전인을 해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실적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실적 기대감까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바이오시밀러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두 기업 모두 앞으로는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램시마 피아 주사죠. 진펜트라를 통해서 미국에서 신약을 승인받은 경험이 있고요. 삼성 바이오 SP 같은 경우도 항체 약물 접합제와 관련된 후보 물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바이오시밀러 세계 2위 국가까지 올라왔지만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날장의 관련주들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일부 강한 모습을 보인 종목들도 있지만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삼성난대학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9% 가까이 반등하면서 18만 1,800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셀트리온과 알테오제는 어제 1% 정도의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기 폐장을 하고 또 내일은 아예 휴장을 하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또 내부적인 입수에 더 집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어떻게 펼쳐질지 이데일리 TV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제 내일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2분기 2024년도 2분기 이제 우리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들, 전망치들 다 나오고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데일리 신문에서 나온 내용들, 마고론 실적 시즌, 바닥 다진 게임, 훈풍 있는 AI주 주목.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나와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데일리 기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미 뭐 잘 알고 계신 수출주들에 대해서 좋을 거다. 이런 보편적인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에 좀 더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처럼 최근 한 달 사이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된 기업들이 어디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표 잠깐 보시면 제일 왼쪽에 컴투스, 위메이드, 넷마블, 게임주들이 앞에 상단을 차지하고 있죠. 컴투스만 해도 최근 한 달 동안 영업이익이 무려 88%나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거고요. 위메이드도 무려 43%, 넷마블도 10% 훨씬 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M, 운송주가 13%, LG노텍, 애플 관련주, 아이폰 수혜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니까 10% 넘게, 네오위즈 또 게임주도 10% 넘게,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10% 가까이. 그다음에 지금 금융주들이 쭉 있죠. 미래에셋, LH, 키움, 한국금융지주, 마지막에 LG전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크게는 앞서 이제 컴투처럼 근 2배 가까이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된 그런 데도 있겠지만 한 4, 5% 이상 이렇게 지난 한 달 사이에 실적 전망이 더 올라간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결국은 역시 실적이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올랐어도 하반기에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또 그것도 이익 전망치 계속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자. 이제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의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반기에요. 사실 우리 시장 끌고 왔던 가장 큰 투자 주체,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죠. 잘 아실 겁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외국인들이 산 매수 규모가 22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언뜻 생각하면 많이 샀네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작년 2023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해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예전과 달리 많이 샀는지라는 게 금방 표가 납니다. 작년에 1년 내내 11조 4천억 원 샀었거든요. 표 한번 오른쪽 끝에 빨간 막대기로 2개 보시죠. 근데 그 앞에 보십시오. 2020년, 21년, 22년 언제인지 아시죠? 이 코로나 때입니다. 이때 3년 동안에는 외국인이 무려 24조, 25조, 6조 합해서 거의 60조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순매수로 돌아서서 11조 샀는데, 올해는 상반기밖에 안 되는데도 22조가 넘는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올해 상반기 우리 시장 그나마 끌고 갔던 거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수출이죠. 수출이 계속 좀 늘어나는 종목 위주로 외국인들이 샀고, 그게 반도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전선 설비, AI 관련주들 대부분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회사들이었으니까 이런 쪽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됐다는 걸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사실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환율입니다. 상반기 내내 환율이 1,390원대, 80원대 이상, 그러니까 1,400원 근처 가까이까지 많이 올라갔었죠. 이게 고환율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주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산성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수출주들에 대한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됐던 거 당연히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하반기입니다. 긍정적인 거는 현재로서는 환율이 좀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수출도 계속해서 좀 크게 변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회사들, 특히 수출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실적 상향된 것 중에 오른쪽 끝부분으로 이제 금융주들 많이 눈에 띄셨죠. 결국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이제 단순히 수출주들뿐만 아니라 금융주들 쪽에도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살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는 이제 저는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될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고환율 부분들, 그러니까 올 상반기 수출주들을 끌어들였던 견인 2위였던 이 고환율 수혜주 부분은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 수출주들은 결국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운송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운운임도 그렇고 항공운임도 그렇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해상운임 같은 경우는 최근 석 달 새 2배 가까이 올랐고요. 항공운임도 최근 한 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운임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거는 수출이 늘어날수록 운임비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채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방산주인데요. 방산주 올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 요즘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시장에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재선이 이번에 된다고 그러면
국내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방산주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지난 그 이후에 4년 동안 펼쳤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정책은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동안에 미국이라는 이런 강력한 군사 보호막, 군사 우산 아래에서 너네 편하게 잘 지냈잖아. 이제는 너네들 나라는 너네들이 지켜라.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뭐 주한미군 철수니 줄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이런 소위 말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각자 도생 이런 트렌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게 유럽이 됐든 중동이 됐든 뭐 동남아가 됐든 간에 이 군사력에 대한 예산 어떤 그런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이제 무기 체계가 사실은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밖에 사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K방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산 무기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은 첫 번째는 가성비죠. 성능 대비 가격이 싸다는 거.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웬만한 나라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건데 굉장히 납품을 빠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 이제 이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다 그러면 어느 나라도 다 뭐 비슷한 금액이라면 빨리 무기를 주는 나라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한국산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표에도 나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계속 좋죠.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 주가가 오른 이런 걸 보더라도 K방산은 올해 하반기 또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 그러면 내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질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오랜만에 채권 얘기 좀 해볼까요? 두산 에너비티의 이제 계열사인 두산 퓨얼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목표액이 6배를 모았다라는 게 제목입니다. 이데일리 마케팅 기사 오랜만에 이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채권에 대한 관심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오늘 뭐 나왔던 ISM 서비스도 그렇고 서비스업 지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고용 관련된 지표들 계속 둔화되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제 80% 근처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점점 무게가 실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값이 이제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그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채권 값이 떨어지니까 채권 수익률이 이제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채권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서 단순히 안전자산뿐 아니라 상품으로서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 올 상반기에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비교적 높다고 하는 회사채를 거의 5조 원 가까이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채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이제 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두산 퓨얼셀이 8월 달에 오는 700억 원의 공모채를 이제 갚기 위해서 회사채 공모를 했는데 550억 원을 이제 발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4천억 원이 넘는 6배가 넘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고 이제 발행 금리도 트리플 B급 이제 이 두산 퓨얼셀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정급 펀드 수준인 트리플 B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평가 금리가 4.8% 이거보다 훨씬 낮은 3% 후반에서 4% 초반 거의 일반 트리플 B급 최사채보다 1%포인트나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높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회사채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큰 대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는 금리도 높지만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 이 채권 수익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오늘 이 두산 퓨얼셀 회사채 수요 예측 굉장히 화제가 됐다는 이 기사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조기 폐장이 되고 내일 아예 휴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증시 오늘도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S&P는 뭐 올해 33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최근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이 좀 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뭐 S&P 500이 어떻게 될까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보자면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어제 금리가 제법 하락을 하면서 S&P 500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S&P 500에 대한 어떤 이 센시티비티라고 하나요? 금리의 민감도를 좀 들여다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만약 금리가 떨어져 주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S&P 500 상승 여력은 뭐 거의 없다라고 나옵니다. 적정한 가치가 한 5,5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떨어져 주니까 네. 그리고 또 연말까지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봤었을 때 한 4%까지 떨어진다면 올해 연말까지 5,800포인트는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뭐 워낙 상반기에 강했기 때문에 네. 하반기도 강할 수 있을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금리가 좀 간밤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기조 연결된다면 연말까지 S&P 500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분위기 이렇지 않았거든요. 트럼프의 논란 가슴이 사실 파월로 인해서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에 연출이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장단기 금리차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까요? 네, 한번 그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오히려 금리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이 스프레드라고 얘기하죠. 가파르게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트럼프의 발언이 좀 세죠. 심지어 연준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엄청난 재정을 풀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면은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2016년대에 재정 부양책을 많이 썼었을 때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차트 올려주시면 그만큼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장단기 금리차가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네. 근데 만약에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장내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장내 금리 차의 그 추이가 빨리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쨌든 부양 정책과 재정 정책과 또 통화 정책 이런 모든 부분은 네. 좀 적절하게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면 워낙 과감한 정책을 많이 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너무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또한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려로 작용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트럼프발 금리가 인상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롬 파월이 현재 우리 시장을 어느 정도 뭐 디스인플레이션 상태다라는 식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시금 좀 하락 반전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런 연준의 기조라면 당장 9월에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숫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금요일 날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발표가 됐죠. 네. 숫자가 5월 달 숫자가 2.6%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살짝 올라갈 때 이때가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2%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근원 PC 인플레이션이겠죠. 이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6%가 나왔고 전달 대비해서는 0%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또
내년 3월까지는 2%까지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뭐 고드만삭스나 여러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 숫자가 이제 2%대로 수렴할 거다. 앞으로 뭐 1년, 2년 안에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리고 2에서 3% 사이에 박스권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렇죠. 지금 5.5%의 금리는 좀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지금 패드와치를 들여다보시면은 올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60% 이상이고요. 11월 달에는 뭐 거의 확정적이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네. 예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4%까지는 하락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함께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인플레와 금리의 최대 변수가 이제 트럼프로 꼽히고 있거든요. 만약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변수도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어떻게 연준을 없애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법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좀 더 빠르게 인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죠. 금리를 좀 인하시키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점차적으로 좀 떨어져 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재정을 너무 많이 써서 금리가 많이 치솟을 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정이 워낙 적자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또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추세는 트럼프는 부양 정책을 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금리는 떨어질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 확인해 봤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게 또 고용 쪽의 데이터였거든요. 오늘 또 발표된 거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6월 미국 안에서 신규 일자리 수는 줄었고 또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늘어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뚜렷한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로 확인해도 될까요? 네, 뭐 냉각이라기보다는 네. 뭐 점차적인 어떤 하락 추세 그리고 안정적인 추세로 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고용 시장에 있어서 지금 숫자가 보시면은 이제 신규 고용이 뭐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18만 건 이상이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안정적인 어떤 이 인플레이션 자극하지 않는 숫자는 15만 미만인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한 3%대 이상, 4%대 정도 수준이 나오는 것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지표 다시 한번 또 올려주시면은 지금 예측치가 18만 9천 명이니까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실업률을 보시면은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죠. 현재 상황에서는 4%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 연준이 예상하고 있었던 거는 연말까지 4%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한 4.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뭐 경제 위기를 가져다 주느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조금 이 고용 시장을 조금 더 쿨다운하는 정도.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은 1.5% 정도는 고용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플레 쪽에서도 고용 쪽에서도 일단 금리에는 좀 친화적인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 기대에 앞서서 더 큰 이슈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리스크 증시에 어느 정도의 또 부담으로 작용이 될지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을 놓고 투자 전략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이번에 있었던 대선 토론 이후에 네. 예, 바이든 교체설까지 나오고 그렇죠. 지금 이 현재 상황에 괴리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와 바이든 정책에 있어서 어느 쪽이 수혜를 받을지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라든지 금융 정책이라든지 방산 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IRA 정책 이런 쪽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통 에너지와 금융 정책 이런 쪽은요. 네.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밸류에이션상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를 봤었을 때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오히려 이게 마지막 끝물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도 걱정을 합니다. 너무 많은 부양 정책을 폈었을 때 이게 굉장히 나중에 안 좋은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거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부양 정책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공통으로 나와 있는 AI 쪽 네. 그리고 또 전력 관련 인프라 쪽입니다. 그리고 또 리쇼링이라고 해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관련해서 미국 쪽으로 공장을 가지고 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AI 관련주는 IT 업종이겠고 또 여러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어제도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와 바이든 이 한 명 한 명에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쪽의 이슈로 조금 시선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앞서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통해서 확인을 해보긴 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긍정적으로 나와주겠죠? 네. 지금 저희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에 대해서 뭐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만 하고 네. 예,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매력도가 상당히 지금 저희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AI 사이클에 있어서는 계속 이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인도 대수의 숫자가 나왔죠. 이 숫자가 워낙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바닥을 다지고 있고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AI에 있어서의 확장 사이클 때문에 그렇고요. 그 테슬라라는 기업은 점차적으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게 자율주행이 될 거고요. 또 로봇 산업도 지금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AI 산업 전망 아래에서 AI 가상현실, 산업 자동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선두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산업과 이런 선두 종목들이 올라가는 가운데서는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인 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실적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AI 기대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AI 칩 수요 그리고 또 반도체 기업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지금 도표로 나오고 있는 것은 전 세계 AI 칩 시장 수익 부분인데요. 네. 지금 2023년 대비해서 2025년은 거의 뭐 더블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 관련돼서 HBM을 납품을 하고 있죠. 거의 시장 점유율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워낙 두드러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쫓아오는 그런 추세이죠. 네. 또 기대하는 것은 삼성전자도 이제 HBM을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AI 사이클은 진행형이고요. 이제 뭐 1에서 100으로 본다면 한 30 정도 온 거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또 한국의 반도체 산업들도 주가가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AI 사이클이 이제 초입부에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령 다분하다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4일에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하루 휴장에 나섭니다. 금요일에 돌아올 예정인데요. 저희는 그래도 내일 아침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그래도 대장주들이 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 그 훈풍 그대로 국내 증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